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갑론을박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기사. 또 검사 출신이냐? 민주당 출신 말 안 돼. 여권 비대위원장 후보군 놓고 갑론을박. 지금 이제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중진연석회의 최고위를 열고 좀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힐 것이냐를 놓고 검사 출신이냐, 민주당 출신이냐, 누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윤신임, 김한길, 여론지지, 인요한, 구원투수 저울질. 아까 또 검사냐 해서 이 생각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죠. 민주당 출신이냐라는 얘기는 김한길 위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윤신임, 김한길 위원장이 아까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비토 얘기였었는데 또 되는 이 김한길 위원장을 또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인요한이다. 인요한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뭔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인요한 제3인물. 국힘 비대위원장 딜레마. 아까 나온 사람들 다 나왔죠? 한동훈 나오고 인요한 나왔습니다. 원희룡도 여기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3의 인물도 나왔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국힘 이 비대위원장 지금 딜레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랑 휩싸임 국힘 비대위원장도 인물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물난이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대체 누구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벌써 저희 시작하자마자 기사 4개 보신 겁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갑론을박이라고 키워드를 뽑기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요 조간의 얘기들만 쭉 보면 김민수 대변인님 일단 한 명으로 뭔가 모아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아마 빠르면은 12월 안에 그리고 늦어도 1월 초 안에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다음 날 누군가로 확정된다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충분히 좋은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을 놓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상 비대위 출범을 좀 반대를 계속해서 의견을 표현해 왔던 사람인데요. 네.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들까지도 돌아보면 비대위가 약 10회 정도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비대위나 혁신이 말은 조금 바뀌었어도 비대위가 계속 있었고, 네.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 그리고 민주당은 2016년 김종인 비대위 한 번씩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비대위 성공률이 굳이 확률로 따지면 10% 안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어차피 출범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방금 이 두 성공 사례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어차피 비대위 출범은 확정이 된 것이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성공 사례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했었는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누구로 빨리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누가 성공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이 누구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빨리 속도전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비대위를 참조해서 이 타산지석처럼 삼아서 어떻게 그런 이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를 판단을 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론되는 인물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한 판으로 좀 볼까요? 네. 좀 거론되는 사람들 일단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인요한 위원장,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그리고 그 밖에 나경원 전 의원, 김한길 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병준, 김황식, 김무성 전 대표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됩니다.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적합한 인물이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려면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런 자격 요건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네. 필요한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보십니까? 윤지욱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잘 하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민 공감, 국민 눈높이, 네. 거기에서 역량이 있어가지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총선의 그 구도로서. 근데 이런 그 심판론에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네.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밸런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야 윤지욱 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조건들을 다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은 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나마 좀 충족하는 것이 인요한 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용산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 측근들 내려와 가지고 그냥 뭐 자리 차지할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실수도 했어요. 뭐 대통령을 무슨 나라님에 비유하고 이런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내놓은 간판, 표어, 뭐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네. 주장들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직할의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인요한 위원장이 그나마 가장 거기에 야당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지금 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로 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는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고 치면 이 중에선 인요한 위원장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래야 이 윤재호 대표 대행이 얘기한 그 조건을 좀 충족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윤재호 대표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뭐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저런 분이 우리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에 좀 더 지지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분이 좋겠죠. 하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뭐 어떤 분이 하셔도 좋겠지만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당정 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되어야지 이번 뭐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지 앞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재욱 대표 대행에 더불어서 지금 다른 또 여권 인사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좀 들어본 건데 여기를 좀 볼까요? 아까 저희 윤재욱 이 권한대행 얘기를 들었죠. 국민 눈높이, 공감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지상과 달성하는 데 능력, 실력을 갖춘 분을 찾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당정관계 재정립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빅스피커로 존재감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이상적인 모델이다. 김무성 전 대표, 우리 당의 내부 사정, 역사를 아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에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4분 있습니다. 근데 4분 중에서 2분이 얘기를 한 게 당정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박진호 위원님. 네. 지금 당정 관계가 기존에 좀 수직적이었는데 요거를 좀 수평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2분이 똑같이 하신 거거든요. 당내 요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좀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단 당이 이제 앞장서야 되는 것은 여야 모두의 이제 공통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들 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정관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뭐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우리 당 스스로가 뭐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뭐 견제도 약화시킬 수 있는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 이런 뭐 당정 관계에 대해서 뭐 수평화 요구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우리 당이 네. 스스로 먼저 변화하면은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다면 당이 제대로 서면은 당정 관계는 제대로 서는 거 아니겠느냐 뭐 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상일 위원님. 그러니까 당이 제대로 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당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종속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신 건데 뭐 이제 용산을 좀 자극하지 않고 싶으시다. 뭐 이렇게 네. 저는 의도로 좀 들려요. 맞습니다. 굳이 용산을 자극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남을 자극하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아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용산의 어떤 독주, 독선 이미지를 균형을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 느낌이 나는 분들 중에서는 좀 너무 약간 올드하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요한 위원장의 그 말실수, 네. 뭐 이렇게 그 말 리스크죠, 언어 리스크를 조금 바로잡아주는 것을 당에서 좀 보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워딩을 쳐가면서 네.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서 뭐 그리고 잘해서 네. 용산과의 관계도 약간 밸런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네. 사람이 되는 게 맞겠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누가 괜찮습니까? 라고 여쭤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두 분은 약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상호 변호사님. 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구체적으로 실명을 콕 집어서 본다면 누가 괜찮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격 있는 분들은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인재풀보다 제가 뭐 인재풀이 더 넓은 뭐 건 아니어서. 밖에서 말씀하셔도.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어서 네.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정말 얼굴 마담이 필요하시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저분들 중에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냐면 네. 일단은 집사검사, 집사장관 이런 거 가지고 쇄신의 이미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은 탈락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쪽 약간 새로운 맛이 없어졌어요 이미.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본인은 사실은 새로운 어떤 느낌, 뭐 어떤 네. 정치권의 새로운 느낌 이런 걸로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느낌이 많이 퇴색이 돼가지고 그 효과가 조금 약간 반감된 느낌이어서 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말했지만 새로운 당정관계 정립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로 후보직을 포기할 정도로 그 당정관계에서 확실히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당정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국민의힘과는 인연이 없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지금 이어가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또 온다는 것 자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김병준 위원장님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안대희 전 대법관 문제라든가 뭐 그러니까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과연 당내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다 사실 법조 인연일 뿐이지 네. 그 국민의힘 내부와 어떤 인연을 갖고 정치적인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내부에서 찾으시는 게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네. 용산의 간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패기와 강단을 갖춘 분을 내세우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지금 조상호 의원님께서는 조목조목 안 되고 왜 안 되고 왜 안 되고를 다 집어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냥 당 내에서 강단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낫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질문, 저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좀 검사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검사면 어때요?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유튜브 질문이 올라요. 조상호 위원님. 네. 네. 검사면 어떠냐?
예, 그 검사라도 상관없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이 비대위 체제가 가게 된 건 정당에서 비대위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거 패배거나 선거 패배가 명백한 경우에요. 근데 이미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딱 하나의 지역구의 선거지만 네. 그걸 전국선거로 만들어버린 게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결과가 참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내용에 휩싸였고 결국에 지도부가 당대표가 사퇴하는 결과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들을 수습하고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용산과 거리를 두고 아까 나경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 중에 검사 출신 등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딱 독립해서 그 정말 강단 있게 당을 끌어갈 분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쭉 후보로 언급되신 분들 중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분도 이제 워낙 좀 이제 약간 원로급이라 저는 오히려 당내에서 패기 있는 분이 네.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도 상관은 없는데 검사 중에서 그러면 강단 있게 뭔가 용산 얘기에도 당 어떤 그 기틀을 잡을 수 있겠느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기서 좀 새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사실 그동안 특히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세 사람을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인물이죠. 뭐 비대위원장, 뭐 공관위원장 이가 계속 나왔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좀 얘기가 나왔던 사람은 여기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요즘에 살짝 좀 변했다고 해요. 어떻게 변했는지 영상으로 보실까요? 장관님 할 걸 한번 하실까요? 안 하시겠어요? 너무 성남시라서 제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안 맞는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장관님. 더 해도 됩니다. 올해 뭐 많이 오셨는데. 아유,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 원래 한동훈 장관 기자들에게 질문할 때 네, 하세요. 더 질문하세요. 뭐 더 질문도 없으시죠? 라고 했었는데 어제 그리고 그제 요즘 연 이틀 동안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우선 뭐 그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한동훈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본인이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당에서 이제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뭐 사실상 스타급 이제 플레이어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비대위원장 후보로 여러 많은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그분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우리 총선 승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나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평가를 하면 분명한 공과 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공만 가지고 있는 인물은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이제 원탑으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당내에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원탑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네. 그 한동훈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나 인지도를 또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비대위원장 이런 자리의 그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치적 역할을 부여받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만큼 충분한 그 전국적 지지도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거론되는 모든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말한 그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쭉 붐을 일으키고 뭔가를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꼭 한 자리, 뭐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비대위원장, 무슨 비대위원 이런 거를 놓을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박진호 위원께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은 또 의미가 없을까? 그럼 의견이 같은. 반대되는 얘기로 살짝 들어볼까요? 원래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쪽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께서도 많이 거론되고 계신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안 되는 이유, 뭐 되기 좀 힘든 이유,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되었을 때 장점 정도를 나열해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2012년도에 여기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두 비대위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고 네. 하면 차기 권력 또는 차기 권력의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거는 결국엔 구도로 가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현 정권의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을 내세웠을 때 지금 현재 여권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지지율이 높은 차기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정치의 구도를 한번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 지금 젊은 세대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통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아까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됐는데 한 분 한 분 조목조목 비판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내부의 인사들을 아까와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여야 모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같은 잣대면 여두야도 인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가장 좀 뼈아프게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지금 일단 한동훈 장관은 뭔가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 것이냐. 곧 등장할 거라 혹은 뭔가 지금은 말을 아끼고 뒤로 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이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김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는 게 맞죠. 음.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많이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온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목적지는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 지금. 그러려면 서사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지 황태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온다.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황태자 이미지가 과연 앞으로 본인에게 좋을 것인가? 그동안 정치권을 오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다면 그건 네.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섣불리 무슨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직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서사를 만들 때인데 황태자로 등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차기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황태자가 오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사실 집권 여당 당대표 자리가 공백이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뭔가 좀 계속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윤 대통령은 나라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순방을 떠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오죠. 네, 오늘. 아마도 뭐 몇 시간 뒤, 잠시 뒤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윤 대통령 오늘 귀국이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빚어진 집권 여당 당대표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된 이런 상황. 그럼 윤 대통령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귀국길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네. 지지율, 비대위, 추가 개각, 윤, 당정 쇄신에 마침표 찍을까? 네. 아까 박진호 위원님은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이 바로 서면 당정 관계는 바로 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정 관계에서 사실 한 축은 또 용산 대통령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김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 쇄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반면에요. 너무 이 프레임에 쌓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은 분명히 여당이고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이고요. 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출발한 대통령이고요. 네. 이거 당연히 협력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에 따라서 힘을 모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냐. 네. 근데. 이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국민 눈에 보이기에 수직적으로만 보인다라고 하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것이고 따를 것이나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또
좀 짧게 꼭 하고 싶은데요. 조직론을 보면요. 수직적 조직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수평적 조직이 좋아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에 대한 장단점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는 수직적 조직에 대한 장점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정관계가 수직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혁신을 위해서는 때로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단 국민 눈에 보시기에 네. 그리고 국민 눈에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 강력해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박준호 위원님. 뭐 이제 그 당정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통적인 뭐 어떻게 보면 문제였으면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민주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았을 때도 항상 이제 도돌이표처럼 이제 반복되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우리 당이 정치 혁신 차원에서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결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우리가 이제 입법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은 일단 뭐 당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정치적 혁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보신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니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공통적으로 좀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럼 당정 관계만 볼 것이냐? 국민의힘은 김장연대의 김장이 모두 물러났기 때문에 쇄신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기사 보겠습니다. 네. 권력만 쫓다 방향 잃어 최우선 쇄신 대상된 신핵관. 윤핵관이 아니고요. 이번엔 신핵관입니다. 네. 뭐 윤핵관, 검핵관 뭐 등등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엔 신핵관이에요. 신핵관은 무엇이냐? 관련 만평이 있습니다. 만평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지금 여기 보면 낭떠러지가 있죠. 근데 앞에 김기현 대표가 윤심이랑 깃발을 들고 가다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근데 그 뒤를 따르는 네. 쥐들인가요? 네. 신핵관 초선이다라는 겁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뒤를 따르다가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질 위기다라는 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초선들의 어떤 행동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대표님, 중진들이 내려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모두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진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초선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초선도 개혁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냐. 홍준표 대구시장도 글을 올렸습니다. 네. 면종복배 감탄고토 배은망덕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참에 용산 지도부 홍위병으로 하던 사람들도 정리를 해라. 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선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신핵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네. 신핵관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역량은 안 되면서 뭐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구는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신핵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통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요. 막 용산에서 나온 사람들 뭐 더 내수해 올라 그러고 그 이력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가장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계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초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사리사욕과 탐욕적 권력욕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정치를 먼저 생각하고 당을 먼저 생각하고 당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정권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자기 희생적으로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생도 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그렇죠. 네. 오히려 민주당은 그 초선들이 희생을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권력자와 관련돼 있어서는 옹호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중진보다도. 중진의 3배, 4배, 10배 막 이렇게 근데 들려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쇄신바람이 초선한테는 끝까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은 상당히 적절하고 네. 그리고 그중에 상징적인 초선들이 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또한도 이미 국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 또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 대상이고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